자, 그가 초기시 이 모더니즘 시절에 쓴 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더니즘 시는 문명 비판이나 대단히 지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급한 지식을 요구하는 시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가 여기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제목부터가 어떻습니까? 아니 시 제목치고는 공자의 생활란. 공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놈들이 하는 거 이걸 시 제목으로 썼어요. 공자의 생활란.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아주 문장이 고약하죠. 자, 위에는 이런 개념입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호박꽃 같은 거요. 처음에는 꽃만 피죠. 나중에는 열매가 나타나죠. 호박이 나타나죠. 그럼 끝에 꽃은 어떻게 되나요? 시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꽃은 어떤 꽃입니까? 열매가 이제 결실기에 있을 때의 꽃입니다.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쓴 것이 아닙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가 결실기에 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줄넘기는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때니까 열매를 확 맺어버리면 되는데 결실을 하면 되는데 하지를 않고 그 매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발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고도의 지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이런 표현. 이게 모더니즘, 이게 1930년대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순수하게 점잖게 아름답게 쓰던 어법이 아니죠.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결실기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꽃 떨어버리고 열매가 이제 완전히 완결돼야 되겠는데 완결되지를 않고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아직도 그냥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렵다. 또 얘기를 해요. 자,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나는 발산한 형상, 뭔가 내 뜻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발산한 형상, 뭐 유식하게 쓴 것 같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 뜻을, 내 이상을 펴고 싶은데 그런 걸 발산이니 형상이니, 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나라 시가 난해한 시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쟁도 쉬운 게 아니죠. 어렵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펴기에 참 어렵구나. 자, 왜 이 말을 했을까? 요거 뭐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입니다. 공자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학식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30대까지 그는 고향에서 부모를 모시고 그의 깊은 철학, 천하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집에서 부모 모시고 그냥 살았어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이겁니다. 꽃이 열매의 생부에 폈을 때 너는 줄넘기, 공자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그러니까 뜻을 펴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 얽매여 있는 삶.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게 공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국수 이태리어로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지 마카로니 국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카로니를 여기다 꺼냈어요. 나는 마카로니가 좋은데 그럼 반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쌀밥 먹다가 마카로니를 먹을 수 있는 반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자가 이게 아니다 하고 걷어치고 천하를 주여하면서 그 뜻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뭔 말일까? 나도 이제 순수 모더니즘 시를 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나도 혁명가가 돼서 한번 거리에 나가 보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면서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제대로 사물을 보고 천하를 보여.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 말하자면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그러니까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이제 제대로 보겠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공자의 말입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위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나는 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는 뭔가 천하를 향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의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만은 문장을 보면 평소에 본 시 문장이 아닙니다. 대단히 난해하고 유식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더니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그의 그 모더니즘적 경향이 싹 사라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김수영 하면은 공자의 생활란 뭐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김수영을 기억하는 시가 무엇이냐? 네, 그 다음 눈, 그 다음 폭포, 네,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을, 그리고 풀,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시사 100년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국민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그게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마지막 이제 작품 풀이 나오겠는데 글쎄 뭐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통계를 내본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수영의 풀을 시인들은 가장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의 풀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게 사실은 오늘의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어 침을 뱉어라. 거기서 그 공자의 생활란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뭔가 확 그 기존의 사고방식을 때려엎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질이 쭉 시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눈이라는 시입니다. 눈. 이 눈은,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그 우선 제목부터가 아주 도전적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뭔 눈이야? 이게 사람 눈이야? 아니면 사람 눈이야? 뭔 눈이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하니까 이것은 사람 눈은 아니죠. 마당에 떨어진 눈입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시는 주관적이다. 아니 마당에 떨어진 눈이 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수영의 입장에서 보면 눈이 마당에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주관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자, 지금 아까는 유식하게 뭐 산발이니 형상이니 작전이니 뭐 장난이니 아주 유식한 말 썼는데 여기는 유식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눈. 우리들이 쓰는 말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더니 또 기침을 하자. 뭐 한자어도 아니고 유식한 말도 아닙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도로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여기서는 기침하자는 얘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눈이 살아있다. 자,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평범한 말인데 그 말 속에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눈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고담 읽어봐도 알겠지만 눈은 어떤 진실, 그렇잖아요. 하얀 결백 또는 정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다. 눈이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 그러니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뭔가 우리도 뭔가 하자.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도 살아있음을 드러내보자. 뭔가 우리의 생각을 뜻을 강력하게 어필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기침반 그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눈에 대고 눈에니까 진리, 정의를 향해서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우리도 외치자. 눈도로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 다음에 다시 눈은 살아있다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래서 눈을 대단한 걸로 이 사람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잃어버린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눈을 아주 거창한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화신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눈을 향해서 우리도 뭔가 살아있음을 보이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로 기침 안 하면 가래라도 좀 파토보자. 속 시원히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걸 드러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향해서 뭔가 강하게 어필하자 하는 내용인데 아주 말은 쉬운 언어를 가지고 아주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 아주 쉬운 말로 모든 대중이 유식하나 무식하나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선동적으로 이렇게 호소력 있게 하는데 그 중에 이 시에서 그 눈이나 기침이나 이런 상징성도 있지만 적절히 리듬, 반복성을 잘 눈은 살아있다 첫년에 나오죠. 두 번째 기침을 하자가 4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계속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제를 적절히 반복하면서 호소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김수영의 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포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도 보면 눈이라는 시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 폭포 파견 폭포도 있고 나이가 폭포도 있고 참 폭포 그럼
이 폭포라는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일 폭포라는 시를 쓴다고 하면은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폭포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상당히 실감나죠.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앞뒤 옆 돌아다닐 때 아주 그 용감하게 뛰어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사. 여기서 가장 중요해 고매한 정신으로 이제 폭포의 그 떨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형상화한다. 우리도 폭포라는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금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 폭포는 뭐 금강보다는 아주 빠르게 절벽으로 떨어지죠. 그럼 금강은 지금 산에서 저 큰 황하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쫙 흘러내리고 갑니다. 참 수억 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강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 여기서 우리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대도 없이 떨어진다. 과감하게 그 힘찬 폭포의 낙하를 드러냅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무슨 내가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매한 정신처럼. 그건 어디까지나 김수영의 생각이죠. 주관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금자나도 인간화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금자나는 뭐 들가에 피어있는 요즘 뭐 피어있는 꽃입니다. 인과 사람이 있는 어떤 세속적인 것들 없는 곳에 폭포에 고든 소리를, 폭포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더 고든 소리를 내면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든 소리, 폭포의 소리를 고든 소리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아주 이렇게 무슨 무슨 경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든 소리가 뭐예요? 정의의 소리, 양심의 소리, 또는 뭐 선각자의 소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러면서 다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을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아주 앞에서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이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찬 어떤 그 돌진, 이건 마치 4.19 혁명 때 전 학생들이 쫙 밀려나가는 어떤 민중의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 곡을 좀 맞는구나 이거. 그 민중의 함성. 그러니까 사실은 김수영은 이 60년대 이 젊은 그 4.19 혁명의 그 노도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를 폭포, 민중의 힘을 폭포로 생각하고 이렇게 썼다고 봐야겠습니다. 실제 4.19라는 역사적 사건 다음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푸른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역시 이것도 4.19 후에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아까 그 시어 침을 뱉어라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의 가장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삶의 자유,
이런 걸 포함한 자유입니다. 자, 푸른 하늘을 라고 해서 또 상징적입니다. 푸른 하늘이 뭡니까? 푸른 하늘은 파란 정말 순결하고 정의가 있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가 푸른 하늘입니다. 자,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세계. 푸른 하늘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노고지리가 참 부럽구나. 이렇게 중얼대는 시인들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봄날 노고지를 보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봄날 노고지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거야 참 자유롭구나. 자유롭구나. 거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날 그 공중에서 찌찌들이 하는 소리가 야, 참 공중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그런 정도 이상한 생각을 안죠. 그러나 김수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나는 것인가를 노고지리가 저렇게 공중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게 거저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피를 먹고 자란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너희들은 모르는데 이 순수시하는 사람은 아, 노고지리가 참 하늘에서 멋대로 아주 멋있구나. 무슨 소리냐. 노고지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은 거저된 게 아니다. 피의 냄새가 섞이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데모해라. 너희들도 나가서 좀 피 흘리면서 데모해라. 앉아서 입으로만 중얼대지 말고 피 흘려야 자유를 쟁취하는 거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깊은 진리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 걸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노고지가 저렇게 지금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은 거저된 게 아니라 푸른 하늘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피를 뿌린 그러한 그 투쟁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우리들 순수한 보통 시인들과 다른 바로 김수용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의 시는 이제는 모더니즘 시가 아니라 리얼리즘 시가 됩니다. 완전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그것을 혁명이라고 봤습니다. 피를 흘리며 자유를 장취하는 행위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던 것은 그런 피의 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그러니 자유를 갈망하거든 우리도 피를 흘리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데모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늘 이 푸른 하늘을 줄줄 내가면서 그들은 데모 준비를 했죠. 자, 이게 그런 그런 선동의 시가 됩니다. 그러나 김수용을 유명하게 만든 시는 푸른 하늘도 아니고 폭포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써놓은 마지막 시. 그러니까 68년에 죽었는데 그 68년 그때 써놓고 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달 전에 써놓은 게 이게 그리고 어째 유언 같은 시가 풀이라는 작품인데 이 시가 대박을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풀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를 쓰면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풀. 네, 제목부터가 풀. 어떻습니까? 순수해요. 네,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의 생활란. 이게 순수한 제목 아니죠. 유식한 좀 뭔가 한자가 섞인 제목이죠. 또는 물론 푸른 하늘을도 뭐 순수한 데는 있습니다. 또 폭포도 있습니다. 어쨌든 풀 순수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풀 하면은 대단히 뜻이 많은 그 뜻이 많은 그런 시어이기도 합니다. 풀 인생은 풀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래서 인생을 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풀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밟아도 꿈틀거리니까 이게 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풀 하면은 민초,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제목부터가 대단히 많은 뜻을 내포하는 제목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대단히 대중적인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풀만 볼까요? 풀이 눕는다. 자, 여기서부터 매력을 느낍니다. 풀이 눕는다. 그럼 여러분들 풀이라는 시를 쓸 때 글쎄 내가 어떻게 쓸까? 풀이 넘어진다. 풀이 흔들린다. 풀이 자빠진다. 풀이 구부러져. 자, 풀이 시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풀이 눕는다. 눕는다에 또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풀을 시로 쓸 때 풀에 대해서 내가 시를 쓴다. 풀이 꺾어진다. 풀이 흔들린다. 풀이 쓰러진다. 전부 다 보면요, 꺾어진다. 쓰러진다. 이럴 경우는요, 이게 전부 다 남이 뭔가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꺾어진다. 바람에 꺾어지는 거예요. 쓰러진다. 바람에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눕는 건 뭡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김수영 씨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풀을 노래하면서 풀이 눕는다. 이게 미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꺾어진다. 풀이 자빠진다. 쓰러진다. 보통 이럴 텐데 눕는다. 이건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여기 묘한 게 들어있죠. 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그러니까 쓰러지기는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누워요. 왜 눕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그럼 당연히 풀이 눕거나 꺾어지거나 어쨌든 바람 때문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무엇일까? 네, 외압이죠. 외부의 압력.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구속이나. 그래서 비를 몰아온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네, 할 수 없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런데 날이 흐려서 날이 흐리면 더해요. 여기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을 모시고 날이 흐려서 더 우는 것은 또 무엇일까? 네, 그 아주 견딜 수 없는 강압 또는 외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눕는 거예요. 그 눕는다는 것은 굴복은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다시 풀이 녹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녹는다. 야, 요게 또 재밌어요. 아예 태풍이 올라가니까 에라 내가 먼저 자빠지는 거예요. 아주 그 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녹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녹는다. 그러니까 이 풀이 의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의식이 있는 존재예요. 지금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그리고 근데 재미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이 풀의 이제 능동적인 바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결코 무식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아주 이제 외압입니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늪. 자, 그래서 이제 발밑까지 둬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약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압에 의해서 눕지만 문제는 또 복원력, 생존력,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풀은 연약한 풀이 아니라 대단히 그 외압에 적절히 잘 대응하면서 또 저항하는 그러한 그 지혜로운 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사실 나는 뭐 다 좋아한다니까 이 시를 내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줄은 별 필요 없지 않냐.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로 끝났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남이 쏘는 창작물을 내가 내 맘대로 밤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쓴다면 그렇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시의 묘미는 그 아주 쉬운 풀 얘기지만 그 속에는 그 생명력이 강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어떠한 외압에도 적절히 잘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끈질긴 생명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그 끈질긴 생명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힘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풀 속에는 그런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운동권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것은 바로 민중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운동권이 아닌 사람은 또 무엇일까요? 아, 이것은 생명력의 끈질김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좋은 작품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운동권이나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제목부터가 시적인 메타포, 은유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눕는다, 그 동풍이니 바람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시적이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한 시가 바로 이 풀이라는 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풀을 읽으면, 이게 참 중요한데, 이 풀을 읽으면 누구나 용기가 나죠. 이게 바로 이 풀이라는 시가 갖고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를 읽고 내가 늘 위로를 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는다.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읽어도, 예를 들어서 병자가 읽으면 그 나름대로 치유를 받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누구나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게 풀이 갖는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푸른 하늘은, 이런 것은 데모성입니다. 나가서 와샤샤 하자, 이런 선동적인 것으로 딱 규정돼 버려요. 근데 풀은 그 뜻이 하나로 규정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야말로 우리 한국 문학 100년사에 가장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김수영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